나는 조민식, 57세다.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 황금닭다리에서 오늘도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새벽 6시부터 준비해서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 순수익은 겨우 25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현우였다. 29살 아들이 3년째 백수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진 후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런 현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무원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유망해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투자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워렌 버핏이니 존 리니 하는 이름들을 줄줄 외우며 우리 부부에게 주식 용어를 설명해주곤 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뭔가 하니까 좋다는 마음이었다. 용돈으로 주던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아버지, 봐요.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잖아요. 순자는 반신반의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가 치킨집을 하겠니? 하지만 나는 아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사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현우의 요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원금이 작으면 수익도 작아요. 500만 원만 더 투자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학원비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 끝에 500만 원을 줬다. 마지막이라는 조건을 걸고서 현우는 그 돈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현우가 자꾸 내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아버지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였죠? 라고 묻기도 하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다. 딸 수진이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고 귀띔해줬다. 아빠, 오빠가 뭔가 수상해요. 컴퓨터에서 대출 광고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들이 무슨 큰일을 벌일까 싶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어느 날 현우가 신용카드 승인 문자에 대해 물어봤다. 아버지, 카드 쓰면 바로 문자 와요? 당연하지. 요즘엔 다 실시간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법이지.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30년 전 27살에 순자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만 살아왔다. 치킨집도 정직하게 운영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다. 그런 내가 키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일까. 하지만 현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를 보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아, 투자 카페 사람들이요.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한 달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민식 고객님,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사업자 대출 신청한 적이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죄송한데 무슨 대출 말씀이신가요?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건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다. 현우의 수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분증 사진, 대출 광고, 조용한 통화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혹시 내 명의로 뭔가 한 거 없지?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내 29년 된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우가 이미 내 명의로 얼마나 큰 빚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현우의 표정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 명의로 뭔가 했지?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었다. 30년간 아버지를 해온 내가 모를 리 없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다음날 은행에 직접 갔다. 신분증을 내밀며 내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지난달에 신용대출 2천만 원과 사업자 대출 8천만 원이 실행되었는데요. 머리가 띵했다. 총 1억 원. 내가 12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언제 신청했다고 나와 있나요? 지난달 15일 오후 2시경이네요. 휴대폰 본인 인증도 완료되어 있고요. 그날 나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우가 집에 혼자 있었다.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현우가 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인증을 받았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현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현우야, 지난달 15일에 뭘 했는지 기억나니? 15일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 휴대폰으로 대출 승인 받았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드디어 인정했다. 하지만 현우의 변명은 더 가관이었다.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요. 큰 수익 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1억을 잠깐만?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 목소리가 커졌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다. 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우가 내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 순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평소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하던 순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뭐라고? 1억 원을? 어머니, 진정하세요. 곧 갚을 수 있어요. 현우는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카 철민이 은행 지점장인 것을 생각해내고 급하게 연락했다. 철민아, 삼촌이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삼촌? 현우가 혹시 다른 대출도 받았을까 봐서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1시간 후 철민에게서 온 전화는 절망적이었다. 삼촌, 큰일 났어요. 현우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어요. 총 빚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2억 2천만 원. 치킨집 월 순수익 250만 원으로는 이자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연 12% 이자만 해도 월 220만 원이 넘었다. 현우에게 다시 물었다. 또 다른 대출도 받았지. 전부 얼마야? 그게 조금 더 있어요. 얼마냐고. 2억. 아니, 2억 2천만 원 정도요. 순자가 주저앉았다. 딸 수진이 퇴근해서 상황을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정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평소 오빠를 걱정하던 수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현우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유한 주식들이 오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분명. 그만해. 내가 소리쳤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와 둘이서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일단 현우가 가진 주식부터 다 팔아야 해. 그리고 치킨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12년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읽고 온 터전이었다. 단골 손님들과 싸운 정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현우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주식을 지금 팔면 너무 손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진짜예요. 제가 분석한 대로라면. 그 순간 깨달았다. 현우는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주식으로 만회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현우의 다음 말이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내 아들이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2억 2천만 원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다. 철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삼촌, 죄송한데 또 확인해봤는데요. 현우가 어제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총 3억 원. 내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게 전부야? 지금까지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있을 수도. 현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화를 참지 않았다. 3억이야, 3억. 너 미쳤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57년 살면서 모은 돈보다 많은 빚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현우는 여전히 뻔뻔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주식이 오르면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아직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순자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이 집 어떻게 되는 거야? 치킨집 팔아도 2억밖에 안 되는데. 맞는 말이었다. 12년간 운영한 치킨집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합쳐도 2억 정도였다. 나머지 1억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 큰 문제는 이자였다. 제1금융권 대출은 연 10% 정도였지만 대부업체 돈은 연 20%가 넘었다. 계산해보니 월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다. 치킨집 수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현우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아버지, 지금 팔면 진짜 손해예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다음 달에 주가가. 그만해. 당장 다 팔아. 안 돼요. 지금 팔면 2억 손해라고요. 현우가 버럭 소리쳤다. 내 앞에서 아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직접 현우의 증권 계좌를 확인했다. 3억으로 산 주식들이 현재 6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남지 않았다. 2억 4천만 원이 증발한 상태였다. 현우야, 이게 뭐야?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일시적인 조정이에요. 곧 오를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나는 강제로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현우가 발광했지만 상관없었다. 6천만 원. 3억 빚에서 이것만 빼면 2억 4천만 원이 남았다. 치킨집을 팔면 2억 원 정도 나올 테니 그래도 4천만 원은 부족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현우의 태도였다. 주식을 강제로 팔자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대박 날 수 있었는데 내가 너 인생을 망쳤다고? 네.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순간 뺨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30년간 현우를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다. 지금 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철민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현우가 오늘도 대출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한도 초과로 거절됐지만 뭐라고? 아직도 더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다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가 아직도 돈을 더 빌리려 하고 있었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말이다. 그날 밤 현우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현우야, 이제 정말 그만해. 우리 가족이 다 망할 뻔했어. 아버지는 몰라요.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고요. 타이밍? 3억 원 날리고도 타이밍? 손해본 게 아니에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다. 내 아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다. 도박 중 독자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다. 현우야, 이제 취업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취업이요? 지금 취업해서 월 200만 원 받으면 3억을 언제 갚아요? 차라리 주식으로. 또 주식 이야기냐? 내가 소리쳤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현우의 방이 조용했다. 평소처럼 컴퓨터 키보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다. 현우야,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없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많이 없어졌다. 여권도 사라졌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 아들이 3억 원의 빚을 나에게 떠넘기고 도망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도망간 아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현우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났다. 처음에는 그냥 밖에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확신했다.
진짜 도망간 것이다. 순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수진이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오빠를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3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성인이신가요? 29살입니다. 성인은 본인 의지로 나간 경우 수사가 어렵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내 명의로 3억 원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다. 사기 사건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조카 철민에게도 연락했다. 철민아, 현우가 도망갔어. 출입국 기록 확인할 수 있니? 삼촌,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확인 가능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담당 형사가 나에게 말했다. 조민식 씨, 아드님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3일 전 인천공항에서요. 베트남?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다. 현우가 미리 계획하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다. 그럼 잡아올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화가 났다. 그 사이에 현우는 더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돈으로 상담비 30만 원을 내면서도 억울했다. 아들이 제 명의로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가족 간 사기는 입증이 어려워요. 아드님이 아버지 동의 없이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동의한 적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변호사마저 현우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서 해외 도피자 추적 전문 업체를 찾았다. 상담을 받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베트남 현지 조사는 일주일에 500만 원입니다. 성공 보장은 못 해드려요. 500만 원. 이미 3억 원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또 돈을 써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철민이 말렸다. 삼촌, 돈만 더 날려요. 현우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10년? 20년? 아들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믿나. 일주일 후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호치민에서 한국 교민 밀집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더 조사해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설득하는 수밖에. 설득. 3억 원 사기치고 도망간 놈을 설득으로 데려온다고? 말이 안 됐다. 그때 현우에게서 국제전화가 왔다. 3개월 만에 연락이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었다. 이 자식아. 어디 있어? 죄송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래서 뭐해? 3억 원 언제 갚을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한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나. 그 돈으로 3억을 갚으려면 평생 걸릴 것이다. 당장 돌아와. 아버지, 저 돌아가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은 무슨 감옥. 가족 사기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현우도 알고 있었다.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다. 감옥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주식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아직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3억을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너 진짜 돌아올 생각 없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전화를 끊었다. 현우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확신했다. 그날 밤 결심했다. 현우를 포기하는 것이다. 도망간 아들을 쫓아다니며 돈만 더 날릴 수는 없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3억 원 빚을 갚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현우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30년간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는 현우 없이 살아가야 했다. 3억 원의 빚을 안고서 말이다. 현우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다. 밤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잠들지 못하면서
분노만 커져갔다. 2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철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현우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현지 교민들한테 가상화폐 투자 권유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있대요. 피해자가 벌써 5명이나 돼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다. 도망가서도 사기를 치고 있다니. 현우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피해액이 얼마나 돼? 총 8천만 원 정도요. 현지 한국 영사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다니. 이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즉시 외교부와 영사관에 연락했다. 현우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베트남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베트남 당국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다. 치킨집을 정리해서 나온 돈 2억 원 중 500만 원을 들여 베트남에 직접 갔다. 57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 현지 교민사회에 수소문했다.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 아, 이 사람이요? 조현우 맞죠? 여기서 사기쳐서 유명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3군 지역에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요. 경찰이 찾고 있어서 자주 이사 다닌대요. 일주일 동안 호치민 전역을 뒤졌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한국 식당, 노래방까지 찾아다녔다. 현우의 행적을 추적했다. 마침내 찾았다. 7군 지역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었다. 현지 베트남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직접 찾아갔다. 현우는 나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자식아, 여기서도 사기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8천만 원 사기친 게 오해야? 현우는 변명도 못했다. 이미 현지에서도 수배 중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여기 감옥은 정말 무서워요. 그럼 한국 돌아가자. 그것도 안 돼요. 한국 가면 아버지가 더 화내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즉시 베트남 경찰에 신고했다. 현우는 그날 체포됐다. 하지만 베트남 법정에서 현우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 돈도 결국 내가 됐다. 500만 원을 더 써야 했다. 이제 한국 돌아가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현우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강제로 데려갈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우의 베트남 계좌를 추적해서 동결시켰다. 현지에서 일하는 곳도 알아내서 고용주에게 현우의 정체를 알렸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3억 원 사기치고 도망 온 범죄자입니다. 현우는 일자리를 잃었다. 거주지도 알려져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됐다. 한 달 후 현우가 굴복했다. 아버지, 항복할게요. 한국에 돌아갈게요. 진짜야?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현우와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재판에서 현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없었다. 베트남에서의 추가 사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감옥에 간 현우를 면회 갔다. 교도소복을 입은 아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후회하지?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2년 동안 현우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3억 원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순자도 마트에서 일했다. 수진이도 승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2년 만에 3억 원을 모두 갚았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억 5천만 원이었다. 현우가 출소한 날, 나는 그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 혼자 나오게 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겠어요. 갚기는 이미 다 갚았다. 네? 우리가 2년 동안 갚았어. 이자까지 해서 3억 5천만 원 전부 다. 현우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이제부터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이. 냉정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었다. 현우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현우는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다. 가끔 안부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 행사에는 부르지 않는다. 나는 치킨집을 다시 차렸다. 작은 규모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순자와 수진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현우는 베트남에서 계속 사기를 치며 살았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온 것이 옳았다. 도망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현우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내가 저지른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끈질긴 추적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26년이었다. 결혼한 지 26년, 51세 직장인 유성진인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돌아와 아내 정화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했다. 아들 하늘이 군에 간 후로는 더욱 조용해진 집에서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몇 달 전부터 정화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아들이 군대에 간 후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것 같았다.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며 온라인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4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응원했다. 26년 동안 가정에만 매달려 살았으니 이제는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정화가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여보, 큰일 났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야? 당첨됐어. 제주도 리조트 체험단에. 정화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축하합니다. 럭셔리 제주도 3박 4일 체험단에 선정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SNS에서 이벤트 신청한 게 당첨된 거야. 5성 리조트에서 3박 4일 무료 숙박이래. 나는 정화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체험단 이벤트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다.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화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야.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정화가 잠시 머뭇거렸다. 부부 동반이 아니라 개인 참가만 가능하대. 여성 체험단이라서.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어차피 회사 일도 바쁜 시기였고 정화 혼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각자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었으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그럼 잘 됐네. 혼자서 편히 다녀와. 정말 괜찮아? 미안해서 어떡해. 뭐가 미안해. 당신이 즐겁게 다녀오면 되지. 그날 밤 정화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가방에 넣고 화장품도 새로 구입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출발 당일 아침, 나는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 정화와 함께 공항에 가지 못했다. 혼자 괜찮겠어? 걱정 마. 택시 타고 갈게. 그럼 잘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응.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정화는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에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갔다. 26년 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정화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였다. 숙소도 정말 좋고 다른 체험단분들도 친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왔다. 25살 아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든든했다. 아빠, 엄마는? 제주도 여행 갔어. 체험단 당첨돼서. 아, 맞다. 엄마가 SNS에 계속 올리던데요. 하늘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보세요. 진짜 좋은 곳 같던데요. 나는 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화가 올린 제주도 사진들이 보였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영장, 럭셔리한 호텔 로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정말 5성급 리조트다운 모습이었다. 엄마 기분 좋아 보이네. 하늘이의 말에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정화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하늘이가 사진들을 계속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 사진 봐요. 여기 그림자 있는데 엄마 혼자 갔다고 하셨죠? 하늘이가 가리킨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정화가 수영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다. 그런데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정화 말고도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체험단 다른 분이 찍어준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가 말끝을 흐렸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아빠, 체험단이면 단체 사진도 있을 텐데 엄마가 혼자 찍은 사진만 있는 게 좀. 하늘이의 지적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했다. 보통 체험단이라면 참가자들끼리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법한데 정화 SNS에는 혼자 찍은 사진들만 올라와 있었다. 뭐 다른 분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6년 동안 정화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작은 일로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하늘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림자, 단체 사진의 부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첨. 별것 아닌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정화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어젯밤 하늘이가 지적한 그림자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혼자 정화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하늘이 말대로 뭔가 이상했다. 체험단이라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모두 정화 혼자 찍은 셀카나 음식 사진뿐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커피 사진이었다. 카페 테이블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있는 사진이었다. 정화 혼자라면 굳이 2잔을 주문할 이유가 없었다. 체험단 분과 함께 마셨어요. 정화가 단댓글이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2잔 중 하나는 명백히 남성용 시계가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였다. 오후에 동료 정혜진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정혜진은 예전에 여행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혜진아, 요즘 SNS 체험단 이벤트 많이 하나? 하기야 하는데 웬만한 업체들은 다 브랜딩 목적이라 까다로워요. 단순히 SNS 팔로워 수로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정하는데? 보통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린 사람들 중에서 고르죠. 제주도 리조트 체험단이면 여행 관련 포스팅을 많이 한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화는 여행 관련 포스팅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 음식이나 일상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진짜 체험단이면 계약서도 써야 하고 최소 포스팅 개수나 해시태그 사용 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정혜진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더 강해졌다. 정화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정화의 SNS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정화가 머물고 있다고 한 리조트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해당 업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체험단 이벤트가 없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다른 SNS 계정에도 체험단 모집 공고가 전혀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정화가 받았다는 당첨 문자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정화 휴대폰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다. 대신 정화가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켜봤다. 26년 부부 생활에서 서로의 노트북을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의 노트북에는 최근 검색 기록이 남아있었다.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제주도 5성급 호텔, 제주도 여행 코스 같은 검색어들이 보였다. 체험단에 당첨됐다면 굳이 이런 검색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폴더였다. 정화가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뒤쪽 거울에 남성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쳐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정화가 머물고 있다는 리조트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내가 그쪽에서 체험단으로 머물고 있는데 혹시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체험단이요? 죄송한데 저희는 현재 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서지연이라는 성함으로는 예약이 없으시고요. 최한석이라는 분 명의로 스위트룸 예약이 되어 있네요. 최한석,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혹시 2인 예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2인 예약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화는 분명히 체험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한석이라는 남자 명의로 2인 예약이 되어 있었다. 26년 동안 정화를 믿어왔는데 이제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오후 정화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스파도 받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사진도 몇 장 보내왔다.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다. 저녁에 하늘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복잡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나는 하늘이에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엄마 여행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체험단이라면서 관련 업체 멘션도 없고 해시태그도 없고. 역시 25살 아들이다. SNS 세대답게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챘다. 그리고 아까 엄마가 올린 사진 보니까 수영장에서 찍은 건데 백미러에 남자 실루엣이 비쳐 있어요. 나는 놀라서 하늘이를 봤다.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6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6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행복한 척 문자를 보내고 있는 정화에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정화 여행 셋째 날.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6년 동안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먼저 정화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제주도 항공료 결제 내역이 없었다. 체험단이라면서 항공료를 직접 결제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대신 지난달 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용 속옷과 원피스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 평소보다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동료 정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여행업계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진아, 내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나는 정화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짜 체험단, 다른 사람 명의 예약, 항공료 미결제까지. 성진아, 이거 완전히 개인 여행이야. 체험단이 아니라. 정혜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떻게 확신해? 첫째, 진짜 체험단이면 사전에 계약서를 써야 해. 포스팅 의무 조건이나 브랜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말이야. 둘째, 항공료를 업체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나중에 정산해주는 게 보통이거든. 정혜진이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 예약하지 않아. 세금 문제도 있고 계약상 본인 확인이 필수거든. 나는 정혜진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섰다. 정화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 최한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거네? 맞아. 아마 여행업계 관련 일을 하거나 했던 사람일 거야. 이런 가짜 이벤트를 만들어서 기혼 여성들을 유혹하는 수법이 있거든. 정혜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아내가 그런 수법에 당한 거였다. 성진아, 미안한데 이거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 오후에 나는 인터넷에서 최한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다. 다행히 흔한 이름이 아니어서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그중에서 나이대가 맞는 사람을 찾아보니 여행 관련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맞춤형 여행 기획, 프리미엄 여행, 패키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참단이나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SNS였다. 최근 몇 달간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고급 리조트, 럭셔리 레스토랑,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SNS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모두 체험단 당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와 똑같은 수법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체계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속여서 불륜 관계로 유도하는 전문가였다. 정화는 그런 남자의 먹이가 된 것이었다. 저녁에 하늘이와 함께 이 사실들을 정리했다. 아들은 이미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아빠,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맞아.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기야. 그럼 엄마도 피해자인 거네요? 하늘이의 질문에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화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6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아직도 행복한 척 연락을 보내오는 것이 가장 화가 났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해. 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화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내일이면 여행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다. 문자를 읽으며 주먹이 꽉 쥐어졌다. 26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정화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정화의 노트북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 최한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 여행 관련 검색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다. 특히 침대 셀카에서 발견한 남자 실루엣은 확대해서 별도로 저장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증거였다. 26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도 그동안 쌓인 직장 경험과 신중한 성격이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내일 정화가 돌아오면 모든 걸 끝낼 예정이었다. 26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다. 정화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3박 4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해뒀다. 최한석과의 사진들, 호텔 예약 확인서, SNS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됐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정화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표정이 밝았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사한 모습이었다.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인사였다. 마치 정말로 체험단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어떻게 다녀왔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26년 동안 길러진 습관적인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정말 좋았어. 리조트도 최고였고 음식도 맛있었고 다른 체험단 분들도 정말 친절하셨어. 정화는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파받은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 더욱 화가 났다. 그래, 잘 됐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런데 정화야, 앉아서 이것 좀 봐. 정화가 서류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자료야.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화면을 켰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호텔 예약 확인서였다. 이건 내가 머물렀다는 리조트에서 받은 거야. 예약자, 이름 봐. 화면에 최한석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어떻게 2인 예약으로 되어 있어. 체험단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다. 정화가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 침대에서 찍은 셀카에 비친 남자 실루엣, 최한석의 SNS에 올라온 다른 여성들과의 사진들까지. 이 남자는 체계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속여서 가짜 체험단으로 여행을 보내는 사기꾼이야.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여러 명 있어. 정화는 점점 더 작아졌다.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6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26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체험단이라고? 당첨됐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체험단인 줄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속한 거야?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도 첫날부터 알았을 것이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들어왔다. 휴가를 연장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던 아들이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하늘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화가 아들에게 사과했지만 하늘이는 냉담한 표정이었다. 엄마, 제가 이미 다 봤어요. 그 남자 SNS도 확인했고요. 너까지 26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아빠를 이렇게 속이시면 안 되죠. 하늘이의 말에 정화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25살 아들에게까지 실망을 받은 것이다. 나는 서류 봉투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건 변호사 상담 예약서야. 내일 오전에 상담받기로 했어. 변호사? 무슨 이혼 소송이야. 그리고 그 최한석이라는 남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정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2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행 기간 내내 행복한 척 문자 보내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6년이 돌아와? 내가 그동안 바보였다는 사실이 바뀌어? 정화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야.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결론은 변하지 않아. 하늘이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빠 편에 설게요. 아들의 지지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하늘이는 내 편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친정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에서도 정화를 크게 꾸짖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26년간 믿음직한 사위였던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에 대해 나는 변호사와 통화해서 내일 상담 일정을 확정했다. 모든 증거 자료도 준비됐고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최한석의 신상 정보도 확보했다. 26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다. 정화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실에 들어올 면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6년간 지켜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이 정도 증거면 99% 승소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사기 행위까지 입증되니까 위자료도 상당할 겁니다. 소송 준비 기간 동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최한석은 지난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20명이 넘는 기혼 여성들을 속여왔다. 모두 체험단 당첨이라는 같은 방식이었다.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한석의 수법을 폭로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해왔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남성들이었다. 우리는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사기꾼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른 가정도 우리처럼 당할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아내도 정화와 비슷한 시기에 최한석에게 속았다고 했다. 정화는 소송이 시작되자 친정으로 내려갔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여기서 살기 어려워진 것이다. 26년 동안 모범 부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륜녀가 된 충격이 컸을 것이다. 하늘이는 저녁을 앞두고 나와 함께 지내며 아버지 편을 확실히 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겼다면 평생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26년 키워온 아들만큼은 내 편에 서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6개월 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한석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피고 최한석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유혹했으며 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최한석은 판결 후 나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이 속인 다른 가족들에게도 하세요. 나 말고도 20가정 넘게 망가뜨렸잖아요. 최한석의 여행 마케팅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온라인에 그의 수법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행업계에서도 그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들었다. 이혼 소송도 한 달 후 마무리됐다. 정화의 유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결정됐다. 26년간 쌓은 재산의 70%를 내가 가져갈 수 있었다. 정화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26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을 이렇게 배신한 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은 후 나는 그 돈으로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아빠, 이 돈은 아빠가 받으신 거니까 아빠를 위해 쓰세요. 아니야. 이 돈은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야. 너도 피해자고. 하늘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다. 저녁 후 바리스타 교육을 받겠다는 아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거짓말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정화의 근황은 가끔 풍문으로 들린다. 친정 근처에서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한다. 48년을 살아오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최근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후배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형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26년을 바보로 살 필요는 없어.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경험담을 올렸다.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체험단 당첨이나 경품 여행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었다. 형님 잘하셨습니다. 악한 놈들이 대가를 치러야죠.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26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1살.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다. 무엇보다 하늘이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경품?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없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